너네 부부에겐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여기 자수성가 백만장자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 이름은 김춘자. 할머니는 며느리 부부가 여행 간 사이에 전 재산을 기부해버리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멀리도 왔구나. 김춘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춘자가 작은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김춘자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라도 더 오기를 바라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때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아까웠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김춘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서 식당을 차렸고 식당에서 요식업체로 그리고 부동산 투자까지 손을 뻗었어요. 강인한 성격과 예리한 사업 감각으로 하나씩 쌓아 올린 결과가 지금의 100억 원대 재산이었습니다.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사람들은 말했죠. 김춘자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는 며느리 혜진이 좋아하는 장미가 만발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장미를 보며 김춘자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 혜진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38세의 혜진은 김춘자의 아들 민수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예의 바르고 착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혜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명예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심해졌고 시어머니인 김춘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기보다는 재산의 상속자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도 혜진은 명품 가방을 사겠다며 김춘자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제 친구들이 모두 에르메스 백을 들고 다녀요. 저만 초라해 보이잖아요. 혜진의 말투에는 당연히 사달라는 듯한 뉘앙스가 배어 있었습니다. 김춘자는 그때도 말없이 돈을 내어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서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비싼 것을 원하는 눈빛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춘자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서재 안에는 재산 관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까지 합치면 정확히 98억 원.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었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김춘자는 서류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 김춘자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거나 의료비가 부족한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혜진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마세요. 이 모든 게 우리 민수와 저, 그리고 손주를 위한 거 아니에요? 혜진은 김춘자가 기부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도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김춘자는 과연 이 재산을 가족에게 맡겨도 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춘자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곧 혜진이 쇼핑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떤 비싼 물건을 사들고 와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영수증을 내밀 것이 뻔했죠. 김춘자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혜진과 그녀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산 와인과 함께 코스 요리를 즐기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각자의 명품 가방들이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아, 너 요즘 정말 좋겠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자시니까. 친구 중 하나인 미영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혜진은 와인 잔을 돌리며 우쭐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그렇긴 하지. 100억이 넘는다니까? 정말? 그럼 너희 앞으로 다 물려받는 거네? 또 다른 친구인 소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들이 민수 하나뿐인데. 혜진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그 할머니 돈, 결국엔 다 우리 거야. 좀만 더 기다리면 되지 뭐. 친구들은 혜진의 말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혜진은 그런 반응이 기분 좋았는지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요즘 그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해. 기부를 하고 싶다나 뭐라나. 혜진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부? 미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맨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고,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그러더라. 정말 어이없지 않아? 자기 가족도 생각 안 하고.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희가 말했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야. 그냥 철이 없는 거야.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절대 그런 일은 못하게 할 거야. 우리 돈인데 왜 남한테 줘? 바로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누군가 혜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김춘자가 서 있었어요. 김춘자는 근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혜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혜진이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방금 전까지 했던 말들이 혹시 들렸을까봐 불안했습니다. 김춘자는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친구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김춘자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김춘자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사 중이었구나. 방해해서 미안해. 김춘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친구들이랑 차나 마시려던 참이었어요. 혜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춘자는 테이블 위의 명품 가방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방금 산 것 같은 에르메스 백이 혜진의 옆에 놓여 있었어요. 며칠 전에 사달라고 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새 가방이네. 김춘자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사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혜진이 쑥스러운 듯 말했지만 목소리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김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야. 그럼 식사 마저 하렴. 네, 어머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김춘자가 떠난 후 테이블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혜진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혜진 역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대화 들으셨을까?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설마. 혜진이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한편 레스토랑을 나온 김춘자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금 전 들은 혜진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 돈 다 우리 거야. 우리 돈인데 왜 남한테 줘? 김춘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단순히 자신들의 소유물로만 생각하는 혜진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더욱이 자신을 그 할머니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도 상처였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에게 내 재산을 맡겨야 하나. 김춘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김춘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혜진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돈을 위해서만 자신과 가족의 곁에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며느리로서의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김춘자는 이미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혜진이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김춘자로부터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에 앉았어요. 오늘 레스토랑에서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만약 김춘자가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컸어요. 바로 그때 김춘자의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네, 김춘자입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라니 혹시 유언장을 바꾸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춘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혜진이 유럽 여행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김춘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혜진의 시끄러운 전화 통화 소리나 쇼핑 자랑으로 어수선했던 집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김춘자는 이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김춘자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책장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오래된 통장들이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있었구나. 김춘자가 작은 통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김춘자가 20살 때 처음 만든 통장이었어요. 잔액란에는 1,2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돈도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100원, 200원밖에 벌지 못했던 시절이었죠. 김춘자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요. 추운 겨울날 장갑도 없이 채소를 팔았고 여름에는 땀범벅이 되어 국수를 뽑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100억이라는 숫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땐 진짜 힘들었지. 김춘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절에도 김춘자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성공해서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특히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김춘자는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처음 문을 연 작은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옆에는 당시 12살이었던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김춘자 역시 희망에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민수야. 김춘자의 목소리에 애잔함이 배어났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을 이해하고 엄마를 도우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혜진과 결혼한 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영향을 받아 점점 돈에 관심이 많아졌고 엄마의 재산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신들이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김춘자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혜진이 요구해서 산 비싼 물건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거실에 이탈리아산 소파, 주방에 독일제 식기들, 침실에 프랑스 명품 침구까지.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김춘자에게는 허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필요한 걸까? 김춘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김춘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동네를 걸어보니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곳이 김춘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사랑나눔 아동복지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낡은 건물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김춘자는 센터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입구에서 중년의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아, 저희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구경하고 가세요. 센터장의 안내를 받으며 김춘자는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놀이방에서는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나이는 5살부터 15살까지 다양했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낡았지만 얼굴은 밝았어요. 할머니, 7살쯤 된 여자아이가 김춘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 안녕 얘야. 김춘자가 아이를 다정하게 안아주었어요. 아이는 김춘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집 그림이었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며 김춘자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쁘게 그렸네. 이게 누구야? 엄마예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춘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센터장이 조용히 설명해 주었어요. 수진이는 작년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할머니가 키우고 계시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센터를 나오는 길에 김춘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혜진이 하루에 쓰는 돈이면 저 아이들 한 달 생활비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품 가방 하나 값이면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옷을 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춘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김춘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일,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은데요. 아, 네. 기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 시간 되세요? 내일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은 후 김춘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품어왔던 생각이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김춘자는 깨닫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김춘자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니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접수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김춘자님, 박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상속과 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였어요. 김춘자와는 이미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춘자님. 오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춘자는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변한 모습에 대한 실망감부터 어제 아동복지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쓰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 재산의 90% 정도요. 가족들에게는 최소한만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약 90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상당한 규모입니다. 박 변호사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김춘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와 혜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특히 혜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뻔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결심했습니다.
돈보다 가치 있는 유산을 남기고 싶어요. 박 변호사는 김춘자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재단 설립을 통한 기부를 추천합니다. 개인 기부보다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가능하거든요. 재단이요? 네. 김춘자 사회복지재단 같은 이름으로 설립하시면 됩니다. 주요 사업 분야를 아동복지, 교육 지원, 의료 지원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어요. 박 변호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동복지센터 지원, 장학금 지급,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재단이 설립되면 김춘자가 직접 운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본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전적으로 김춘자님께 있으니까요. 다만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했습니다. 재단 설립 허가서, 재산 이전 계약서,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어요. 절차가 복잡해 보였지만 김춘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데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급하게 진행하면 2주 정도도 가능해요. 그럼 2주 내에 마무리해 주세요. 혜진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끝내고 싶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온 김춘자는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생각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어요. 다음 날부터 김춘자는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박 변호사와 함께 재단 설립을 위한 서류 작업을 진행했고 기부 대상이 될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보기도 했어요. 사랑나눔 아동복지센터에 다시 갔을 때 센터장은 김춘자의 방문을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다시 오셨네요. 수진이가 할머니 언제 오시냐고 매일 물어봤어요. 정말요? 그 아이가 어디 있나요? 저기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수진아. 수진이가 달려와서 김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이제 왔어요? 미안해, 수진아. 할머니가 바빴거든. 오늘은 뭐 하고 있었어? 책 읽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김춘자는 수진이와 함께 도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책들이 낡고 부족해 보였어요. 아이들이 읽을 만한 새 책들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센터장님, 여기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하세요? 정부 지원금과 개인 후원금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들 교육비, 급식비, 시설 개선비까지 필요한 게 너무 많아서요. 김춘자는 센터의 현실을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2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한 달 운영비만 3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춘자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재단 설립을 서둘러 주세요. 빨리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류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춘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은 아직 파리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을 거예요.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수천만 원짜리 가방들을 고르고 있겠죠. 하지만 그 돈이면 수진이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춘자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것은 2주 후였습니다. 김춘자가 재단 설립을 마무리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혜진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파리와 밀라노에서 구입한 명품들로 가득한 트렁크를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거든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혜진이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김춘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구나. 여행은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머님께 선물도 사왔어요. 혜진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춘자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예전 같으면 여행 이야기를 자세히 물어보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혜진은 트렁크에서 비싼 스카프를 꺼내며 김춘자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에르메스에서 샀어요. 어머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고마워. 김춘자가 담담하게 받아들었습니다. 혜진은 김춘자의 차가운 반응이 이상했지만 여행 피로 때문이려니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산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방은 샤넬 신상품이에요. 파리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두는 루부탱이고 이 시계는. 혜진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춘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혜진이 말하는 물건들의 가격을 대략 계산해 보니 5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아동복지센터 2달 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참, 어머님. 여행 중에 생각해 봤는데 우리 집도 좀 리모델링하면 어떨까요? 파리에서 본 인테리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리모델링? 김춘자가 반문했습니다. 네. 특히 제 방이랑 드레스룸을 좀 더 넓히고 싶어요. 옷이 너무 많아져서. 혜진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김춘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무슨 이야기요? 앉아봐. 김춘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엄숙함이 배어 있었어요. 혜진이 소파에 앉자 김춘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너는 돈이 뭐라고 생각하니? 돈이요? 글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김춘자가 찬찬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중요한 결정을 했어. 혜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떤 결정이세요? 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혜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김춘자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어. 내 재산의 90%를 기부했지. 어머님, 농담이시죠?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농담이 아니야.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어. 법적으로도 완료된 일이고. 혜진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와 상의도 없이. 상해. 김춘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보았어요.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쓰는데 왜 상의가 필요하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돈은 민수와 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정했니? 김춘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줄 거라고 약속했어? 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하세요. 우리 가족은 생각도 안 하시고. 가족? 김춘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니? 혜진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 들었어. 내가 친구들한테 한 말 말이야. 그 할머니 돈 다 우리 거야라고 했지?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춘자가 들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님, 그건
그건 뭐야? 변명할 거야? 김춘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진심으로 존경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아니면 그냥 돈 때문에 참고 견뎌온 거야?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춘자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만 생각하는 너 같은 사람에게 내 재산을 맡길 수는 없어. 김춘자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고함 소리가 들렸거든요. 무슨 일이야? 민수가 급하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혜진이 민수에게 달려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이 재산을 다 기부해버렸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정말인가요? 응. 이미 끝난 일이야. 김춘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우리와 상의도 없이 그럴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김춘자는 아들의 반응에 더욱 실망했어요. 결국 민수도 혜진과 다르지 않았던 거죠. 민수야, 너도 내 아내와 같은 생각이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생각해 주셔야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가 일하면 되잖아. 나도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혜진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법적으로라도 막을 방법이 있을 거예요. 김춘자가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 모든 게 합법적으로 처리됐거든. 그리고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 그날 밤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혜진은 계속 울면서 화를 냈고 민수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김춘자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습니다. 재산 기부 사실이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춘자는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을 떠나 서초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김춘자에게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혜진과 민수는 저택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서로 말을 섞지 않는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김춘자의 새 집은 사랑나눔 아동복지센터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근처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면서 센터에 들르는 것이 김춘자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가 오늘도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우리 수진이, 오늘은 뭐 하고 있었어?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같이 그려요. 김춘자는 수진이와 함께 앉아서 크레파스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니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순수했던 때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매일 와요? 10살 된 진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할머니가 너희들이 좋아서 그래. 그리고 할머니도 혼자 사는데 너희들과 있으면 외롭지 않거든. 아이들은 김춘자의 말을 듣고 더욱 다정하게 구었습니다. 특히 수진이는 김춘자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어요. 센터장인 이미경 님이 김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춘자님 덕분에 센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재단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센터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낡은 시설들이 새 것으로 바뀌었고 아이들의 급식도 훨씬 풍성해졌어요. 무엇보다 새로운 선생님들이 충원되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새 책들이 왔어요. 아이들이 신이 나서 김춘자를 도서관으로 끌고 갔어요. 도서관에는 새로 들어온 아동 도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춘자는 아이들이 새 책에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혜진이 하나의 명품 가방을 사는 돈으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이 책 같이 읽어요. 수진이가 동화책을 들고 왔어요. 김춘자는 수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김춘자 주위에 둘러앉았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김춘자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센터장이 김춘자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며칠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어요. 식당에서는 25명의 아이들이 모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라면이나 김치찌개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같이 먹어요. 아이들이 김춘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김춘자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꿈꾸는 직업, 좋아하는 음식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김춘자에게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후에는 김춘자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춘자님.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박정민입니다.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춘자의 기부 소식은 이미 언론에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사회에 환원한 사례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계기로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되었나요? 김춘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돈은 모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쓰이기 위해 있는 거죠.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있었죠.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김춘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김춘자는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했어요. 예전 저택에서 느꼈던 공허함과는 전혀 다른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춘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동복지센터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김춘자님, 수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갑니다. 김춘자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진이를 만났을 때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수진이가 약한 목소리로 김춘자를 불렀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김춘자는 밤새 수진이 곁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단순한 감기였고 아침이 되자 열도 많이 내렸어요. 수진이가 다시 웃음을 보일 때 김춘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수진이가 김춘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김춘자는 그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구나. 진정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 말이에요. 병원을 나서며 김춘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평화롭게 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김춘자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것인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김춘자의 기부 소식이 뉴스에 크게 보도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강남 저택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김춘자가 아동복지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100억 원대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 김춘자 씨는 현재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혜진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지만 다른 방송에서도 비슷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춘자의 기부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정말 미치겠네. 혜진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컸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혜진의 마음에는 다른 감정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춘자를 향한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의 시선을 보며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에서 사온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뉴스에서 본 김춘자의 모습과 비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춘자는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민수의 표정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회사에서도 다들 엄마 이야기를 하더라. 대단하다고.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혜진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부끄럽더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 왜? 엄마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돈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혜진은 민수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혜진은 용기를 내어 김춘자가 있는 아동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들르는 척 하려 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정직하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센터 앞에 서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춘자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놀이방에서는 김춘자가 아이들과 함께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혜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김춘자가 고개를 돌려 혜진을 보았어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왜 왔어? 김춘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님께 할 말이 있어서요. 김춘자는 아이들에게 잠시 놀고 있으라고 말한 후 혜진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센터 뒤편에 작은 정원이었어요. 무슨 말인데? 김춘자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뭐가? 그동안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못했던 것,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모든 게 죄송해요. 김춘자는 혜진의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뉴스를 보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도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춘자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김춘자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자원봉사? 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어머님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김춘자는 혜진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변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혜진아, 자원봉사는 돈을 받는 일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시간과 노력을 내야 하는 거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김춘자는 한참을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센터장님께 물어보고 답해줄게. 하지만 진심이 아니라면 차라리 오지 마. 아이들에게 상처만 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혜진은 정말로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진이가 혜진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언니 예쁘다. 수진이가 혜진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혜진은 수진이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니, 같이 그림 그릴래? 수진이가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뭘 그릴까? 가족 그림. 혜진은 수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 돈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아닐까? 며칠이 지나면서 김춘자도 혜진의 변화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진정한 변화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춘자 사회복지재단 설립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동복지센터에 새로 지어진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인들, 사회복지 관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센터의 아이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김춘자는 간소한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선택한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춘자 사회복지재단의 설립을 축하해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김춘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평생 돈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요. 김춘자가 말을 계속하는 동안 객석 뒤편에 혜진과 민수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센터에 나와 자원봉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아이들과 진심으로 교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단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교육 기회를 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진이가 객석에서 작은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김춘자는 수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이야말로 그녀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행사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김춘자는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재단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때 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김춘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의 모습이 한 달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화장과 명품 옷 대신 단정한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뭐야?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아이들과 지내면서 진짜로 변한 것이었어요. 그래. 김춘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알겠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자기를 진짜 사랑한다는 걸 안다고. 김춘자는 혜진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혜진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너의 변화가 진짜인지 아직은 모르겠어.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노력하려고요. 어머님처럼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수도 다가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김춘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눈에도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어요. 민수야, 너도 이제 알겠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네, 엄마. 엄마가 남기신 진짜 유산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그때 수진이가 달려와서 김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혜진 언니랑 민수 아저씨도 우리 가족이야.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지었어요. 김춘자도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우리는 모두 가족이야. 행사가 끝나고 저녁 무렵, 김춘자는 센터의 정원에서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김춘자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같이 걸어도 될까요? 그래. 두 사람은 조용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편안함이 있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변했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김춘자는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에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은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혜진아,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야.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하는 거지. 네, 어머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김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은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김춘자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재단 설립 기념 행사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아이들도 행복해했다. 혜진이와 민수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들도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가고 있다. 내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마음, 나누는 기쁨,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다. 김춘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김춘자의 재단이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혜진은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요. 김춘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김춘자 사회복지재단은 계속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춘자는 여든이 되어서도 매일 센터를 방문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혜진도 여전히 자원봉사를 계속하며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춘자가 남긴 진짜 유산은 100억 원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쁨, 그리고 물질보다 소중한 가치들을 깨닫게 해준 것이었어요. 그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